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1월 8일 이스라엘 외무부가 리야드 알 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부 장관의 여행 허가서를 무효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이 유엔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점령이 합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알 말리키 장관은 이날 브라질 방문 후 요르단을 통해 서한지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측 검문소에 30분간 구금됐다 풀려났습니다. 1월 9일 이타메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이 공공장소에서 팔레스타인 국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1983년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40년간 복역한 아랍계 이스라엘인이 출소 후 고향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든 데 따른 것입니다. 벤 그비르 장관은 이런 행동이 테러를 부추길 수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월 12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지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의 수가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아를 관장하는 기구인 주이시 에이전시는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가 43,685명,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민자는 15,213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5배 안팎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중인 두 나라에서 온 이민자의 수를 합하면 전체의 80%에 육박하며 이와 반대로 다른 국가발 이민은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월 14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스라엘 주요 도시 3곳에서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텔아비브 하비마 광장에 8만 명 이상이 모였으며 예루살렘과 하이파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해 민주주의의 종말을 외쳤습니다. AFP는 이번 시위가 작년 12월 새 정부 집권 이래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으며 경찰과의 심각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18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볼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타냐후 정부가 사법부 적폐 청산에 대한 개혁안을 공개하자마자 국내외 언론과 좌익 성향 인사들이 반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일 공개된 개혁안에는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려도 의회가 단순 과반 의결로 뒤집을 수 있는 등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비대해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정상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은 20년간 이 개혁안을 구상해왔다고 밝혔지만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는 이번 개혁안이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대정부 거리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네타냐후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법부 적폐 청산에 대한 개혁안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라는 겁니까?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은 기본법이라고 일종의 연성 헌법이거든요. 그 경성 헌법은 명시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법은 이게 좀 넓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게 연성 헌법이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 심사권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대법관을 임명하는 위원회에서 크네스트 의원이 과반수 차지할 수 있도록 대법관 이제 임명권을 이제 크네스트로 다시 가져오자. 이거가 두 번째고 또 세 번째 기본축이 뭐냐면 대법원이 내린 위헌 결정을 크네세트의 단순 과반, 그러니까 120표 중 61표로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완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신이나 뭐 이런 연합뉴스 보면은 이것만 딱 설명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배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요가 뭐냐면 기존에는 어땠냐면 사법심사를 빌미로 사실상 헌법 개정을 시도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국민투표 절차나 그러니까 크네세트 이런 민주적 대표성을 발휘해서 이게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안이든 헌법을 개정했는데 심사권을 빌미로 해서 이걸 개정을 시도했다는 거죠, 사법부가. 그래서 이걸 적폐청산이라고 우리가 문제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사법 개혁의 그 취지가 뭐냐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사법부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크네세트를 직접 통제하는 거거든요. 허허 이런. 근데 외신들이나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파괴, 뭐 조종을 울렸다 막 이런 소리가 난무해요. 근데 사실상 민주적 정통성이라고 하면은 국민들한테 뽑혀서 이 후보에서 선출된 게 정통성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는 아무도 뽑지를 않았어요. 차라리 미국처럼 지방 법무장관 뽑듯이 선거에 나오던지 러닝메이트로.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돋보기 입은 사제처럼 위에서 그냥 꼰대처럼 이거 해라 마라 이렇게 사실상 일원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런 그 사법 개혁안을 내놓은 그 법무장관이죠, 야리브 레빈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2009년에 리쿠드당 의원으로 정계를 입문했고요. 그 집안 자체도 좀 정계 집안이에요. 그리고 장관을 3번 역임했고 사법부가 이게 입법까지 침해하는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사법 적극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개혁안을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원래 그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이렇게 삼권 분립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건데. 예, 예. 근데 그 사법부가 이제 입법부를 막 지금 들고 흔들려고 하니까 이번 이제 그 야리브 레빈이 뭔가 개혁을 한다는 얘기인데, 사법부 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그 전 정부의 총리였죠, 라피드,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베니 간츠가 아주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뭐라고 반발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라피드 전 총리 대행은 일방적 쿠데타이자 이스라엘 전체 헌법 구조를 파괴하는 협박장이라고 했고, 간츠 전 국방장관은 내전을 초래한다 그러면서 대정부 둘 다 이제 대정부 투쟁을 전개를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야, 쿠데타, 뭐 내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변호사들도 막 법원 앞에 가서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새 정부의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언론들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 주류 매체인 이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의 조종, 그러니까 죽음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라고 이렇게 막 문학적 표현을 써가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배경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성 헌법이었고 연성 헌법이기 때문에 크네세트의 단순 과반수를 확보한 정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법 심사를 허용해야 된다. 이스라엘만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 말은 견제라고 하지만 견제를 넘어서 사실상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거든, 지휘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요거는 좀 주류 언론하고 네트냐후하고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도 또 하겠네요. 그렇죠. 공영방송 폐지가 아마 1번 어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탐오브 이스라엘에서 표현을 죽음을 알리는 종, 아주 멋있네요, 표현이. 우리도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멋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새 정부의 사법부 개혁안 성공할 것 같습니까? 죽음을 알리는 종과 비슷한 뭔가 좀 멋있는 표현으로 좀 예견을 좀 해보시죠. 멋있는 표현은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그냥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하, 이런. 근데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쟁점이 뭐냐면 테러에 대한 그 법령이나 조치거든요. 그 테러범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이른바 일반 형사사법에 있는 그 인신구속에 관한 그 절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란다 라이트 뭐 이런 거, 뭐 무비권 행사권 이런 걸 생략하고 이제 테러범들 색출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러리스트에 대한 사법 이 기소가 되게 거의 영권으로 수련합니다. 왜 이거 재판 가봐야 다 질 거 뻔하니까. 그래서 쟁점은 테러와 민주주의의 그 대결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미국의 전문 뭐 법조 석학들이 서로 나와가지고 지금 막 이념 그 법리 투쟁을 하고 있어요, 장외에서는.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 변호사도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거는 뭐 진짜 민주주의 파괴라고 얘기하는 있는 반면에, 또 포이스너라고 그 미국 헌법 석학이 또 나와서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게 네트냐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쟁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테러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인권을 제한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2차 대전 때도 일본인들 수용소에 했고, 미국 남부전쟁 당시에도 링컨이 언론사 5,000개를 폐업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인신구속 쌓여야 되는 걸 다 무효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켰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사법부보다 국가안보가 위선이라는 게 일반적인 법조 해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대테러 작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을 정도로 지금 테러 사건이 2016년 이후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국민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좀 채널 10이라고 약간 그 야권 성향, 지금의 현 야권 성향의 방송국도 긴급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지지자를 대상으로 리쿠드당 지지자 대상 한정해서 하는데 5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반대가 17%하고요. 28%가 모른다라고 응답을 했죠. 과거에 작년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미 바이든 행정부 포함해서 그 이스라엘 사법부를 통해서 교전 수치까지 개정하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군 고유 권한이거든요. 작전이 뭘 알아요, 사법부가. 군사작전이나 이런 안보적 요소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개입해서 일상생활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 범죄, 테러, 폭증이 그래서 이게 일본 어젠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드리자면 이걸로 네트냐고 당선이 됐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걸 일본 공약을 세웠거든요. 테러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맨데이트를 받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허락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사법부 허락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전만 좀 시끄럽긴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명분이나 국민적 지지도 관점에서는 민주주의 파괴가 아니라 이건 민주주의 원상회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메르 벤 그비루 국가안보장관이 지난 3일 동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방문하자 아랍권과 국의 주요 외신들로부터 극우 장관의 도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성전산에 대한 현상 유지 정책으로 인해 서쪽 통곡의 벽에서만 기도가 가능하고 성전산 내부에서는 예배할 수 없는데요. 이날 벤 그비르 장관은 성전산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로 기존의 규칙을 바꿔 유대교도도 성지내에서 자유롭게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랍권 및 국의 반발과는 달리 예루살렘 포스트는 성전산 소유권이 이스라엘에 있다며 관리 권한은 요르단에 있지만 그래도 성전산은 이스라엘 주권 아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슈 메이커, 이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 벤 그비루 국가안보장관인데 이 양반의 그 행보가 아주 파격적입니다. 새해 벽두인 지난 1월 3일 날 성전산을 방문한 게 지금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벤 그비루 국가안보장관이 성전산을 방문한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로 거슬러 가면 샤론 당시 야당 정치 지도자가 성전산을 방문을 계기로 해서 2차 인티파다 테러가 발생했거든요. 민중분기. 예, 민중분기가 발생했는데 그런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공직자들은 웬만하면 방문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관례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벤그리버가 뒤로 엎어버렸죠. 그러니까 당선된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강력한 유대 공화주의로 당선됐기 때문에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주로 이제 외신들이 이제 좀 시끄럽더라고요. 해외 통신사들이 시끄러운데 그 공직자의 성전산 방문은 지금 성전산의 현재 지위를 회파하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매체에 보면 자주 나오는 언어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레스코라고 현상 유지 정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1967년에 동해해수람 그 3차 중동제국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1994년 그 오슬로 협정 당시에 평화협정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이스라엘은 서쪽 통곡의 벽에서만 기도가 가능하고 그 사원 경내 내부는 무슬림만 예부의 자유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스테레스코 현상 유지 정책이에요. 그래서 네드 프라이스 뭐 이런 미 국무부나 글로벌 외신들은 이걸 지지하는데 지금 벤그리뷰가 이걸 엎어버리려고 해서 들어간 것이죠. 저도 그 황금사원 경내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려면은 들어가는 그 문은 이스라엘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찰 쪽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들어가서 촬영하는 거는 요르단 쪽에 가서 또 이 촬영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그 성전산 경내는 요르단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인이 가서 방문한다니까 이게 지금 그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원래는 그 벤그비르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그 성전산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네타냐후가 좀 참아라. 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러냐. 이렇게 말렸나 봐요. 그러면 내가 좀 연기를 하죠.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냥 새벽에 기습 방문을 해버렸어요. 왜 벤그비르가 이렇게 굳이 성전산을 방문한 것일까요? 지지자도 있고 자기가 당선된 명분이 이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유대인으로서 성전산 방문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 방문 연기를 요청한 배경이 뭐냐면 이제 아랍 국가들하고 이제 외교 일정이 쫙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 방문을 위해서 이제 UAE하고 회담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그 방문한 것 때문에 취소가 된 겁니까? 예. 그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오지 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미안합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된 거예요?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 업틱이 안 좋잖아요. 여론이 안 좋으니까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대사 초치도 한 거 보니까 아하. 외교적으로 좀 세게 좀 아랍권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왜 가게 됐냐? 그럼에도 뭐 기습 방문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뭐 이 사람도 정권의 일임을 담당하는 핵심 파트너니까 옛날 그 과거 운동가, 그러니까
전위 운동가처럼 보수 운동가처럼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또 결박한 게 하마스가 궁지에 몰아넣었죠. 벤그리브 장관을 거의 방문하면은 무력보복을 시사했습니다. 근데 그 명분이 그럼 내가 테러에 굴복하게 돼버리거든요. 그 또 용서할 수 없죠. 벤그리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새벽에 절충안이 새벽 기습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벤그비르는 일종의 내핵관이라고 해도 됩니까? 네타냐후 핵심 관계자? 나름대로 언더스탠딩이 있다고 봐요. 합의가. 그래요. 근데 지금 뭐 팔레스타인 쪽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엔에서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벤그비르 정작 본인은 성전산 방문에 대한 이 정당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의 그 플라이셔 대변인이 이제 BBC하고의 대담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현상 유지를 파괴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공작 아니냐라고 이제 BBC나 이런 외신들이 넷프라이스의 그 보도 그 성명을 해서 현상 유지 정책 지속 그걸 이제 업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정치적 해석보다 이 사람은 유대인 성전산 예배는 기본권, 즉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무슬림 포함해서 기독교인 포함해서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응수를 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스의 위협으로 굴복할 수밖에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궁지를 몰아넣은 건 하마스다.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변명을 했고 그 다음에 논쟁 과정에서 자꾸 이제 외신에 나오는 건 우리나라 그 연합뉴스도 비슷한 그 표현을 쓰는데 아마 이제 외신을 받아쓰기 했겠죠. 그러니까 자꾸 점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 언론은요 그런 거에 대한 철학과 지식과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점령 아큐페이션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군사 용어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건 이스라엘 땅이고 굳이 법률용어로 객관적인 가치 중립적인 언어를 쓰자면 컨테스트 분쟁이라고 써야지. 분쟁지구 분쟁지구랑 이런 거 독도. 우리 땅이지만은 자꾸 일본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분쟁 지역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자꾸 점령하니까 마치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올바른 게 아니다. 그걸 바로잡더라고요. 그래서 BBC는 벤그리브는 아랍계나 팔레스타인을 탄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외신에 보면은 벤그리브의 과거 이력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총 들고 있는 거 막 이런 것들. 유대인 테러 그 구구단체 테러 그거 뭐 한때 순봉했다는데 찾아보니까요. 벤그리브는 이른바 우리로 치면 전향서를 썼어요. 오호. 난 이제 저거랑 절연한다, 디스오닝한다, 디스바우 한다라고 몇 년 전부터 이걸 얘기했고 공개 사과까지 했어요. 나도 애가 6이고 변호사고 나도 이제 사회 일원으로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제도권 하려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했는데 또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너도 테러리스트 아니냐 하는데 약간 이런 건 약간 정치 논쟁 같이 보여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성전산 안에 들어가면은 기도 못 해요. 그 아랍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이라는 말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벤그비르가 이렇게 그 성전산 방문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왜 좀 천천히 하지 왜 이렇게 촐레방정으로 사태를 만드냐 이렇게 좀 비난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야 드디어 벤그비르가 뭔가 큰 일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앞선의 그 사법개혁하고는 조금 논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은 전 언론이 다 달려들어서 그냥 이건 민주주의 파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거든요. 집권 네타냐후 내각을. 근데 요건에 관해서는 약간 좀 기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류 매체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포스트 같은 경우는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는 뭐 성전산 관리 권한이 이제 요르단에 있고 영유권은 그래도 우리 거다 하면서 자체 사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성전산 방문객이 아니라 원소유주다 우리가. 그렇지. 그리고 이미 3,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였으며 그 어떤 국가도 여기서 수도를 만든 적이 없다라고 그냥 역사적으로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걸 부인하면요. 그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국노예요. 그렇죠. 근데 뭐 벤그리를 욕할 수 있으나 요건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딱 선을 걸어놓고 이제 논조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2000년에 아리엘 샤론이 성전산 방문했을 때는 2차 인티파다가 이제 그 민중 분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별 봉기가 없어요. 조용히 넘어갔죠. 아마 벼르고 있을 겁니다. 별로군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치안부 장관을 그 국가안전부 장관을 맡지 않았습니까? 벤그리브가. 그러니까 오히려 유도할 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아니 어떻게 보면 또 간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벤그비르가 성전산을 방문했는데 별 일이 없으면 이젠 트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벤그비르 지지자들이 그 성전산 방문한 거에 대해서 막
칭찬하면서 금년 6월절에는 그 성전산 안에서 아예 그냥 동물 제사까지도 해버리자 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이 벤그비르뿐만 아니라 이 네타냐후 정부에서 팔레스타인 쪽이나 아랍 국가들을 자극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일어나겠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영유권,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양보 절대 못하죠. 이걸로 당선됐기 때문에 아까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핵심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 겉으로 해서 보여지기는 외교 무대에서 이제 외교가 문제인데 아랍권 국가 이제 네타냐후 일본 네타냐후 독트린 외교 정책이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인데 이걸로 시끄러지면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해석은 존재하는데 뭐 대사 조치도 했죠. 근데 외교 쇼 겉보기에는 그 같은 강력한 외교적 그런 비토가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왜냐하면 그 근거로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교육 과정에 이스라엘 학살 그 홀로코스트 과정을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걸 첨부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책들은 친이스라엘로 가고 있다. 근데 외교적으로는 그냥 분위기 장단 맞추는 것 같아요. 일종의 쇼처럼. 그런 인상을 전 받고 있고 궁극적인 사우디 외교 관계 정상화나 그 현지 이제 이건 안보 그 어떤 국제 정치적 이제 밸런싱 문제니까 이거는 현실 정치에 기반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이 반이스라엘 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케네스 로스 전 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총장을 초빙 연구원으로 내정했다가 철회했습니다.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학장은 로스 전 사무총장과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반이스라엘 편견을 갖고 있다며 로스의 초빙 연구원 임용안을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디아스포라 부처의 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아미차이 치클리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반유대주의를 대항하기 위해 디아스포라 부처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부임한 네타냐후 통합내각은 국제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 비판 성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초빙 연구원으로 내정했다가 취소됐던 케네스 로스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데 이렇게 반유대주의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 뭐 유대인이 싫어요, 뭐 단순 반유대주의 이런 게 아니라 수계급이에요. 수계급. 최고 휴먼 라이트 워치라는 인권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수장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걸 이끌어 왔는데 그럼 HRW는 뭐 하는 데냐? 팔레스타인 난민 뭐 인권 보호 기구인데 그러면 그것만 딱 문맥적으로만 보면 팔레스타인의 뭐 인권 뭐 신경 쓰고 뭐 이게 지원하고 뭐 이런 거 재정적인 그런 걸로 알 수 있지만은 팔레스타인 테러 세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옹호를 하고 오호. 그다음에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다고 조작, 왜곡, 통계 이런 것들을 모든 보고를 다 조작해가지고 이른바 엠니스티나 국제구호단체에다가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미 국무회까지도 이게 오염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제공한 자료가. 이거는 그냥 인권단체를 표방한 거의 선동단체예요. 왜곡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수장이 하버드 행정대학원에 이제 인권센터장으로 가기로 돼 있어요. 이번에 작년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수장 자리에서. 근데 이게 이제 내정 철회가 됐죠. 그 이유가 이제 학문의 자유에 대한 거짓 선동이 너무 설 자리가 없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버드 행정대학원 학장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학술을 하려면 진실 추구와 지적 정리성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선동 왜곡 자료만 계속 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사상의 자유냐. 그래가지고 임용 취소를 했죠. 아니 그런데 하버드 대학도 그런 것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빙하려면은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이나 아티클이나 이런 걸 좀 미리 확인을 하고 좀 초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HRW 꽤 큰 단체예요. 그 엠니스티처럼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레거시 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그 간판만 보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저작물이 이런 걸 이제 검수를 해봤겠죠. 이제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임명 취소를 했는데 미국 내 이스라엘 유관 지식인들이나 단체들은 오히려 하버드 결정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유엔이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을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그 적법성을 따져달라고 제소를 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불법 점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심리 중에 있고요.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럼 뭘 가지고 지금 불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주객이 전도됐어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국제법 이제로 보면은 서한지구 이런 데가 이제 이스라엘 영유권인데 팔레스타인이 이제 거주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국제단체나 인권단체 유엔은 반대로 보고 있는 거야. 이거를 팔레스타인 땅이라 보고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령, 정착, 합병이 합당한지를 법률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찬성 87표, 반대 24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등은 반대해서 기권 53표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법률 검토를 해달라고 이제 ICJ에 요청을 한 거죠.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이걸 만드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우파 정권이 나오니까 이 결의안이 딱 핀포인트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현대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140개의 유대 정착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만에 60만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역사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효적 지배, 주민들이 많이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한테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달라고 이제 ICJ 제소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효적 지배 지위를 해체하기 위한 어떤 실거주자인 유대인 정착촌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이제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도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성전산을 방문했을 때도 그 유엔이 막 안보리를 소집할 정도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 출범한 그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도 이스라엘 역사상 정치 역사상 가장 강경한 우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제 결의안 채택을 두고서 이제 비열하다 유엔을 이제 규탄하고 이거 이스라엘은 우리의 땅, 우리의 영원 수도 예루살렘의 유대인은 점령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약간 뭐 직역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약간 조롱하는 거예요. 유엔의 결정을. 왜냐하면 점령하다라는 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내 땅에 외세가 들어와서 그 장악하는 걸 점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이제 문해력 없는 놈이라고 이제 쫑크를 준 거죠.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차를 내가 훔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 차인데 내가 소유권이 난데 그러니까 이런 그 앞뒤에 안 맞는 지금 평론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타냐후 통합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일라이 코엔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그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게 아니라 테러를 조장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법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 피해 교육에 대한 유대인 학살과 재정 지원을 멈춰야 되고 서구도 이제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선적 근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팔레스타인은 지난 75년 동안 모든 평화 프로세스를 거부했다라고 이제 꼬집었죠. ICJ 국제사법재판소 아직 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ICJ 판결은 이제 법적 구성력은 있지만 이제 강제 이행 수단이 없어요. 단절을 못 시키죠, 그냥. 그러니까 정치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ICJ는 2004년 서한지구 분리장벽이 팔레스타인의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무시했죠. 정치적 판결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약간 사족이지만은 아마 이런 얘기가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우리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은 ICJ하고 국제사법재판소하고 ICC라는 게 있는데 ICC는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결이. ICJ 요번에 문제되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로 치면 약간 민사소송 같은 걸 하는 국제법으로 하는 것이고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전범, 뭐 학살 이런 약간 형사건 소추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해서 나오고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릴 거기 때문에 이 재판소가 많이 이제 언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네타냐후가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정부 조직까지 새로 개편하면서 반유대주의 투쟁을 전담하게 되는 디아스포라 부를 신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설입니까? 확대 개편입니까? 확대 개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고 이제 현 외교부 장관도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규탄하는 게 아니라 그 ICJ 그걸 제소한 게 이제 팔레스타인 외무부 장관이거든요. 그 사람을 갖다가 여행 허가서를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외무부 장관이 어디 외국을 가려면은 이스라엘 쪽으로 나와야 되는 통관해야 되니까 그걸 못 나오게 하는 거구나. 예, 허가서를 그냥 말소시켜 버렸습니다.
주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게 강경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외교부조차도. 그럼 이제 앞으로 유엔도 못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의 견제하는 것이죠. 와, 까부지 말라는 거죠. 세게 나가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그 디아스포라 부처장관은 일반 디아스포라가 뭐 우리로 이제 직역하면 교민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엔타이세미티즘 미니스트리라고 집어넣었어요. 그건 뭐냐면 반유대주의. 반유대 대응팀을 만든다는데 반유대를 대응하는 팀이 이제 부처별로 이렇게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업무를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에다가 그냥 통합 이관해서 집중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대응하는 게. 반유대주의 대응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겠네. 예, 예. 아이고 참.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